이제 지금까지 헤지펀드가 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 이 머릿속에 헤지펀드라는 게 이제 뭐 단기 투자한다, 막 시장을 교란한다 이런 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지펀드의 전략상 이렇게 단기 시장 교란이 불가피하다고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형 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 투자하거나 어떻게 보면 시간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이 헤지펀드는 어떤 기회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가 사라졌거나 그 기회에 충분한 수익을 창출했거나 했을 때는 그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규모가 컸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고 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것도 이런 특히 변곡점에서 확대됐던 것도 이런 헤지펀드가 대부분의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변동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헤지펀드는 이런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뮤추얼 펀드가 못 되고 지금도 헤지펀드로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변동성은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벌처 펀드라든지 정말 투기적인 자본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일반 펀드는 보통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그 롱 위주의 그 투자 전략을 네. 구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전략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일반 펀드가 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 전략, 공격적인 투자 전략들 또 아주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단기적이고 네네네. 또 어떨 때 보면은 여러 사람 이를테면 환율 가지고 만약에 이제 투자하고 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를 막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대표님은 크게 보면 롱 전략, 숏 전략 네. 어떤 전략이 장기적으로 좀 성과가 더 좋다.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전략을 좀 선호한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자본시장에 투자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롱 전략이 조금 더 성과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숏 전략이 성과가 좋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하락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숏 전략이 훨씬 더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숏 전략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꼭 좀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롱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시면 숏 전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숏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헤지펀드 투자할 때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알고 투자해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헤지펀드가 옛날보다는 많이 쉬워졌고 또 저희 그 주변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전략이다.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없는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유용도가 높은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차트로도 준비했는데 이 차트는 실제 JP모간에서 헤지펀드 전략별로 그 상위 25%의 수익과 하위 25%의 수익 그리고 중간의 성과를 이렇게 쭉 비교해 본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전략별로 상위 25%의 전략 성과와 하위 25%의 성과가 크게는 20%까지도 벌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니저의 역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지펀드를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몰려서 커지는 시장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정말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그 전략으로 그 전략에 맞는 성과를 오랫동안 시연해 왔나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매니저에 따른 성과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과거 성과를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해져 있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 전략에 맞는 성과를 냈는지는 사실 좀 주의 깊게 시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판단을 하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헤지펀드라는 게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올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올해 같은 장세에서는 뭐 성과는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통자산이라고 했을 때 주식 채권보다는 분명히 더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면 이게 그 2011년도부터 연도별로 각 헤지펀드 전략별 성과하고 그다음에 S&P 500과 글로벌 채권의 성과를 그 연도별 성과를 계산해서 위부터 솔팅해가지고 한번 만든 자료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맨 우측 열을 보시면은 이제 맨 우측 열이 2022년도 10월 말까지 예. 각 전략별 성과하고 S&P 500과 글로벌 채권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매크로 CTA라는 전략이 올해 10월 말까지 6.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절대 그러니까 앱솔루트 리턴 전략이라는 게 플러스 1.2%였고 이제 그 다음에 흰색 셀로 되어 있는 게 헤지펀드 전체 성과 이게 한 마이너스 5% 정도 됐고 맨 밑에 보시면 S&P 500이 마이너스 한 18% 정도, 이제 글로벌 채권이 마이너스 20%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전통 자산보다는 헤지펀드 성과가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뭐 매크로 헤지펀드 같이 이런 매크로 변수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잘 아시겠지만 금리도 한 방향으로 올라갔고 또 환율도 한 방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성과들 상당히 좋았고요. 예. 반대로 뭐 주식과 연계되어 있거나 채권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하락이나 채권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성과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성과랑 좀 비교하면 좀 명확하게 어떤 전략들이 어떤 해에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이 16% 정도 올랐고 이제 채권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금리도 하락했던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이 매크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두 번째 한 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대비 환율도 많이 올랐고 또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거의 250bp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오르고 채권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연초 대비 연말에 그 미국 10년물이 한 8bp 정도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달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8포인트 정도밖에 안 움직였던 데 비해서 올해는 거의 20포인트 정도 움직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 같이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변수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매크로 전략은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 중간에 있는 뭐 이벤트 드리번 전략이라든지 그 렐러티브 밸류 RV 전략 같은 상대가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이제 팬데믹 공세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상당히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다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번 전략 같이 어떤 그 기회, 어떤 뭐 크레딧 이벤트라든지 이런 뭐 어떤 그 가격 괴리를 투자하고자 했던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런 괴리가 확 벌어졌다가 빨리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대가치 전략이나 이벤트 드리번 전략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가장 최상의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매크로 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전략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그러니까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 전략별로 보니까 네네. 이게 헤지펀드가 상당히 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뭐 그렇죠. 의외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 다 뭐 아마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뭐 예.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헤지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제일 낮은 자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헤지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헤지펀드 투자가 지금처럼 뭐 물가 오르고 금리 따라 오르고 이런 장세, 이제 변동성 높은 그런 장세에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차트의 왼쪽에 있는 4개 차트는 이 물가의 국면별 이 헤지펀드 전략별 성과를 같이 비교해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차트는 고물가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그다음 하락할 때. 아래에 있는 두 차트는 저물가 상태에서 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할 때. 예. 보시면 한눈에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고물가 상태에서는 헤지펀드 전략의 대부분이 MSCI 월드 주식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고요. 반대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식 성과가 좋았죠. 예. 특히 오른쪽에는 되게 고물가에서 하락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물가에서 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때는 아무래도 주식의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헤지펀드 전략들이 성과가 좋았고요. 반대로 아래 그 우측 하단의 저물가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건 경기가 화랑기로 접어든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주식의 성과가 좋고 헤지펀드의 성과들은 그보다 좀 낮았던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또 고물가의 국면에서는 헤지펀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우측을 보시면 이건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잘 아시는 그 빅스 지수, 빅스 변동성 지수를 구간별로 나눠서 뭐 10에서 15일 때부터 35 이상일 때까지 이렇게 6가지 구간으로 나눴고 각 구간별로 헤지펀드의 성과가 어땠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보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알파, 그러니까 그 기회에 따라 창출해낸 수익이고 회색 부분이 베타, 시장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그 직관적으로 보셔도 10에서 15%좀 변동성이 낮을 때보다는 15 이상 25까지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지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빅스 인덱스가 과거 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20 이상 올라가는 국면에서 헤지펀드는 좀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25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뭐 전체적인 수익률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알파는 계속 창출해내고 있고요. 뭐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35 이상 이거는 거의 뭐 9.11 때나 무슨 뭐 GFC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는 모든 자산이 다 하락하기 때문에 뭐 헤지펀드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물가일 때 또는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 헤지펀드는 충분히 시장의 투자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그런 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게 특별히 헤지펀드 투자의 뭐 적절한 시기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좀 하방을 막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주식 관련된 헤지펀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금리가 하락을 하거나 또는 신용도 어떻게 보면 신용 등급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럴 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방을 막고 싶다고 할 때는 이제 크레딧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어떨까? 이것도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 보시는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6대4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6, 채권 4인 6대4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혼합형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6대4 포트폴리오와 헤지펀드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로 그려본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로 친 게 보시는 것처럼 이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구간이라든지 9.11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큼직큼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를 동그라미로 쳐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헤지펀드하고 이 6대4 포트폴리오의 상황관계가 마이너스로 가죠.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뭐 주식이나 채권은 다 동반 급락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이 헤지펀드와의 상황관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최소한 헤지펀드를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기금들이 이 헤지펀드 비중을 10% 이상 항상 가져가는 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의 대응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 접근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헤지펀드는 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측면에서 네네. 다른 자산하고 뭐 성과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해 보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해외 ETF를 주로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ETF DB를 한 30개 정도, 300개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예. 이 300개를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뭐 크게 8가지의 대분류, 채권부터 인프라까지 8개의 대분류,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관리하는 그 DB에서 좀 끌어온 자료거든요. 예. 보시는 위에 있는 파란색 셀은 이제 시장 성과고요. 예. 밑에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의 ETF들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전략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ETF 중에서 YTD 성과가 플러스가 나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중분류만 모아서 테이블을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면 여기 하얀 셀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9개의 전략별 소분류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은 많이 하락했죠. 시장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 빨간색으로 저희가 올해 마이너스 YTD로 플러스 성과를 내는 것만 한번 모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14번의 CTA 전략, 15번의 커머디티 해지 전략, 그다음에 19번의 금리 해지 전략.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39개 전략 중에서도 6개 전략만 올해 플러스 성과를 기록을 했고 그중에 3개가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략별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TA 펀드 성과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 19번에 있는 금리 해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ETF에서는 이제 채권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는 투자 전략이 헤지펀드 전략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 ETF들인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 정도 올라갔으니까 가장 많이 오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테이블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드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게 실제 이제 개별 헤지 펀드의 뭐 성과 사례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훨씬 좀 이해가. 이제 그 다음 쉬울 것 슬라이드가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고 또는 저희가 투자했던 ETF들의 움직임을 YTD로 한번 그려본 슬라이드 차트들인데요. 맨 왼쪽은 이제 시장이니까 빼고 이제 왼쪽에 두 번째가 이제 매크로 전략의 펀드들, ETF들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CTA 펀드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TA 펀드는 뭐 통화라든지 커머디티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달러 강세에 베팅을 많이 했던 그 펀드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과가 뭐 한 30% 이상 나고 많이 있는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펀드는 실물, 그러니까 뭐 커머디티라든지 뭐 실물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매크로 펀드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성과가 좋다가 6월 달에 성과가 푹 안 좋아졌던 거는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성과가 좀 안 좋아졌지만 YTD는 지금도 한 4.9% 정도 성과가 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전략이 이제 커머디티 전략인데,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커머디티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커머디티 자산만을 놓고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나 커머디티 시장이 올라갈 것 같지만 약간 하방을 방어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커머디티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 펀드는 이제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주식 해지 전략 같은 경우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옵션 오버레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S&P 500 주식을 사고 풋옵션을 매수해서 밑으로 빠지는 걸 방어하는 전략이고요.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인 롱숏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인덱스를 사고 또는 주식을 사고 풋옵션을 사서 빠지는 걸 방어했던 전략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옵션 오버레이 전략보다는 이 롱숏 전략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좋은 경향이 많으니까 이거는 국면별로 잘 좀 판단해서. 올해 같은 국면에서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금리 해지 전략이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종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 둘 다 사실 금리 해지하는 펀드들이거든요. 초록색 펀드나 보라색 펀드 둘 다 금리를 해지하는 펀드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 초록색 펀드 같은 경우 100% 상승을 했고, 이 보라색 펀드 같은 경우 이제 30% 정도 올랐는데, 이 차이는 이 똑같이 금리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초자산의 옵션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록색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의 금리 상승에 대응하는 펀드였고, 상대적으로 이 보라색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 대응하는 펀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ETF들은 뭐 저희는 실제로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투자했던 ETF들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HTS를 통해서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ETF들이니까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공부는 좀 많이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예. 대표님, 앞으로 이제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무래도 뭐 전망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올해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실제 2019년, 2020년도에 너무 많이 풀렸던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그 가파르게 올리는 금리 때문에 그 국가별로 어떤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가파르게 좀 달려왔던 그런 시장이었고, 또 그 대부분의 매크로 변수의 방향이 주식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 어떤 시기인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런 올해 저희를 힘들게 했던 매크로 변수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그런 구간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이런 좀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그 경기 침체가 올 거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20년 동안 저물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도 지금 0%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나 지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 정도의 금리에 또 내년 5% 정도 물가가 간다고 하면 5% 정도의 물가는 사실 지금같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저희는 좀 마일드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번에 10월 말 CPI 발표한 다음에 금리에 대한 금리 상승에 해지하는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매크로 변수들이 하나씩 변화를 확인한 다음부터 최소한 내년에 페드가 그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시점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 방어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5, 60% 정도는 위험 자산으로 가져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지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고용지표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좀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고용지표가 지금 사실 너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이긴 한데 최소한 4%대까지는 실업률이 4%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워낙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가 좀 극단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6%까지 가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4% 정도 때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가장 시장이 소화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레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계신 거군요. 실업률이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레그넘 투자자문은 뭐 어떤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ETF에 주로 투자하는 EMP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 전략을 운영하거든요. 대체 투자 자산, 그다음에 자산 배분형, 그다음에 좀 공격적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채권형, 안전형 채권형 포트폴리오 이렇게 4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국내 개인연금, 연금 투자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자문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대체 자산이라든지 헤지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나 저희 포트폴리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좀 초라하긴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회사 소개라든지 운영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참 금융시장이 정말 어려웠어요. 네네. 사실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참 맞습니다. 이렇게 뭐 신이 안 나는 그런 한 해였는데 자, 이 고생이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는 뭐 어떤 생각하고 투자하십니까? 앞으로 또 방향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생상품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파생상품에서 이런 뭐 투자 업무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지는 장에 상대적으로는 좀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빠질 때 현금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지를 좀 찾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성과가 저희가 원했던 것처럼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올 초부터 여태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진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버스가 이제 변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가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성과가 위아래 거의 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변곡점에 좀 잘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조금씩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채권도 이제 조금씩 투자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시장 예상, 네. 전망 사실 뭐 맞추기 힘드니까 전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대응해라. 근데 그래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뭐 아직 모든 매크로버스가 다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테일 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지금부터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10월, 11월 올라가는 건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베어마켓 랠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 저점 부분에서 저점을 한번 형성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 예측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올해를 저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매크로 변수들은 다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남아있는 변수라고 하면은 뭐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하드랜딩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정도부터는 위험 자산을 사도 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올해 정말 힘들었는데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